캘 코틀러 뭐 마케팅 엔지 아버지가 하는 분이 얘기를 했지만은 위험을 무릅쓰는 기업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업이 더 위험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세태가 달라졌다는 얘기고요. 조금 전에 또 한 말씀 드렸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기업이 돈 벌기도 바쁜데 언제 이런 걸 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액티비즘은 단순히 브랜드 차원에서 기업이 사회의 굿 코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새로운 브랜딩 방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브랜드 액티비즘을 활성화한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요. 브랜드가 흔히 말하는 마케팅, 브랜딩, 애드버타이징의 영역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들이 컨셉부터 임플리멘테이션까지 다 하거든요. 광고회사나 그런 브랜드 에이전시에서는 1년 내내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디어도 번뜩이고 순발력도 좋고 계속해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만들어 왔던 그런 집단이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이런 소셜 무브먼트를 이끌고 가는 빌 게이츠라든가 아니면은 반기문 총장님처럼 이번에 SDG를 만들어 놓고 나오신 분들께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일하자,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뭐 너무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칸 라이온스는 세계 3대장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이 있는데 칸 라이온스, 뉴욕의 원쇼, 영국의 D&AD가 있습니다. 영화로 치면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또 하나 베네치아 영화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상을 하게 되면 엄청난 명예인데 거기에 전 세계 수많은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에서 솔루션을 출품해 수상을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페스티벌입니다. 여러분 칸 영화제가 5월에 열리고 똑같은 베뉴에서 6월달에 칸 라이온스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규모나 스케일이나 이런 것은 영화제가 정말 째비한데요. 정말로. 어쨌든 이 빌 게이츠가 이런 생각을 떠오른 거예요. 자신의 엔터프레니어에서 사용자 해결해서 일하다 보니까 왜 꼭 이런 것들을 전문가 집단에서만 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잖아요. 다만 문제는 그 아이디어가 어떤 게 좋은 것이고 판별을 해야 되고 실제 그 아이디어가 임플리멘테이션이 돼야 되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2012년에 칸 키메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칸 라이온즈의 손을 벌려서 그러한 심사를 하고 멘토를 해줄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내가 2012년이었고 제가 명예스럽게 그 중에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저에게선 영광이기도 하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레슨 런드의 현장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와 칸 라이온스와 13명의 저 빼고 세계에서 기사상 같은 구루들과 전 세계 일반인들의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로 녹아지는 그 멜팅 팟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경험이 되는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한 생태계가 몸에 익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아이디어도 숙성을 시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제 시애틀에 가시면은 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도 있고 거기가 약간의 빌 게이츠 가문의 도시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담은 뮤지엄이 있거든요. 저 때는 빌 갤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었는데 멜린다하고 이혼한 다음에 지금 이름을 아주 바꿔서 게이츠 파운데이션으로 바뀌었고 여기 뮤지엄 이름도 디스커버리 뮤지엄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애틀에 가시면은 그 뮤지엄에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예. 그 안에 인테리어 구성부터 모든 게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활동을 알리는 콘텐츠도 섹션별로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문장을 보시게 되거든요. 굉장히 평범한 문장인데 저 문장이 저에게 들어왔던 이유는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단어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와준다면 원조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교육하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사회의 문제는 더욱더 심해지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고 도움에도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걸 보고 저는 빌 게이츠가 참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칸 라이언스 같은 데도 손을 내밀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혁명적인 사건은 2016년 칸 라이온스에 있었는데 누가 나왔냐면 반기문 총장이 나오셨어요. 아니, 반기문 총장님이 저기 일하시는 분도 아닌데 왜 나왔을까? 저기서 반기문 총장님이 2015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팅을 해놓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세팅을 했는데 이것이 아주 활발하게 구동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의 그루들을 모셔가지고 약속을 받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키노트 스피치를 할 때는 SDG가 뭐라는 걸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광고 회사들이 6개 빅 홀딩 컴퍼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6개 빅 홀딩 컴퍼니에 수장들이 다 나오셨어요. 사실 저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6분을 불러놓고 방김숙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이 1년 내내 그 브릴리언트 솔루션 만드는 사람이 아니냐. 이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려고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말 도원 결의의 자리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칸 라이온스에서는 2년 후인 2018년에 SDG 자체를 수상의 카테고리에 아예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SDG 카테고리의 트로피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여러분 어망이라는 걸 아시죠? 아주 남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바다가 망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멘터리 시스피러스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 어망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트로피 자체의 머티리얼도 그런 지속 가능을 생각을 하는 거겠죠. 2년 후인 또 2020년에는 또 3대장 중에 하나인 뉴욕의 원쇼에서 SDG 자체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롭게도 2020년 원쇼의 심사에 1회 때 제가 초청을 받았고, 2년 전 칸 라이온스에서는 역시 제가 심사위원으로 초빙을 받았고, 마침내 작년 25년에는 SDG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 이건 뭐 제 자랑하는 거 맞고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경험이 있고 수백 편에 거의 수천 편에 달하는 솔루션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아들과 함께 이 책을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1회 대회 때 2018년에 칸 라이온스 SDG가 생기고 그랑프리를 받았던 작품이 팔라우 플레이트라는 건데, 그때 우리 한국에서도 그 팔라우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라우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라우는 섬나라인데 일단 여러분 아시면 그 남태평양 섬들이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섬이기 때문에 뭐 이 폐기물들 어떻게 묻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 살림의 60%를 관광 수입이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환경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현지인이 아니라 관광객이겠죠. 와서 무분별하게 버리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국민이 2만 1,000명인데 관광객이 한 달에 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매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황폐해지죠. 그럼 어떤 솔루션을 낼까요? 여기서는 관광객들이 문제다. 그럼 그 사람들을 계도시켜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계도시킬까요? 그 나라에 처음 들어갈 때 마주하는 것이 이미그레이션이잖아요. 거길 통과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여권에다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거기서 맹세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지구 환경을, 여기 있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써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인을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팔라우로 들어갈 때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현명하죠. 근데 그게 뭐 아이디어 내는데 얼마나 돈이 들었겠어요?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한 거였죠. 제 여권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팔라우 국민 여러분, 저는 방문객으로서 여러분의 아름답고 독특한 섬나라를 지키고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자연을 해치지 않고 친절하게 활동하겠으며 주의해서 여행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해치지 않는 대상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시적인 문장으로 끝나거든요. 제가 남기게 될 것은 물에 씻겨나가는 발자국뿐입니다. 너무 멋지죠. 이거를 사인하고 가야 돼요. 저런 여권의 스탬프를 가진 분이 여기 저 말고 또 네 분이 여기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제가 최근에 심사 같은 걸 하면서 봤던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의 사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오렌지라고 하는 프랑스 텔레커뮤니케이션, 제1텔레커뮤니케이션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SK텔레콤 같은 곳인데, 거기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저는 그 타이틀을 반전의 스토리가 인식을 바꾸다라고 했습니다. 어쩜 반전의 스토리인지 한번 먼저 보실게요.
우리 프랑스 하면 아트사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2018년에 우승하고 2022년에 월드컵 준우승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보시면은 음바페를 비롯해서 아주 멋진 아트사커의 모습들이 나오죠. 골을 넣기도 하고 드리블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프랑스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인데 나중에 그것을 남자의 몸으로 합성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던져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렇지. 축구는 남자의 스포츠고 남자들 아름답게 기술적으로 사커를 하잖아. 알고 보니까 그게 여성들이 했던 퍼포먼스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서 젠더 이퀄리티는 여전히 지금 전 세계 스포츠계에 보면은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몸값도 낮고 그다음에 계속 폄하를 받죠. 너희들이 남자를 이길 수 있겠어? 물론 피지컬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쉽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건 대단하죠. 그래서 이것이 한 2024년 그때, 23년 그때 전 세계 필름의 그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렇게 보면 수상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보면은 다섯 번째 젠더 이퀄리티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사례 보여드릴게요. 코로나 엑스트라라는 건데 브랜드와 주민의 상생 솔루션을 제시하다라는 타이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 코로나 맥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코로나 맥주를 마실 때 꼭 따라오는 결책 부록이 뭔가요? 라임이잖아요. 라임을 갖다 꼽아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라면, 컵라면과 김치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 붙어 있을 때 더 시너지를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좋은 라임을 우리가 얻기가 힘들었고, 게다가 중국에서는 맥주 시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토질 자체가 좋은 라임이 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회사가 맥주를 파는 것을 홍보하지 않고 중국에 좋은 라임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거예요. 천일에 걸친 연구 결과 검토를 통해서 그분들이 좋은 라임을 만들게 하고 그 라임에는 특별히 코로나 엑스트라 라임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맥주와 함께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에 대한 삶의 질도 높이고 또 이렇게 판매한 수익을 다시 환원시켜서 농촌에 투자를 함이라서 일종의 선순환을 이뤄낸 것이죠.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같이 맥주와 술을 브랜딩을 한 거죠. 이 지역에서 나왔던 굉장한 프로젝트였고 한라이언즈에 23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중에 그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수상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정 기준이 지금까지도 듣도 보도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행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인식을 바꾸고 시장의 판도 변화를 가지고 브랜딩 파워를 높인 거에만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23개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들이 그 카테고리 특성에 맞는 것이 출품이 되거든요. 아까 보셨던 오렌지 같은 경우는 필름 카테고리에 출품이 이제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 타이타늄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은 카테고리에 상관이 없이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예이거든요. 세 번째는 필사의 필터 캡스인데 이것은 더러운 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한 것이고 우리나라 국내 NGO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적정 기술이 세상을 구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그 적정 기술이란 말은 원래 생겨날 때는 로우 테크놀로지였어요. 저기술이란 얘기죠. 그래서 특히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굉장히 급박한 문제들 빨리빨리 해결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이테크를 활용하지 않고
정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로우테크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로우테크란 말 자체가 거기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로우테크를 쓰지 않고 그래서 찾아낸 말이 그게 적정 기술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물 정수하는 거는 그런 필터 쓰면 당연한 거죠. 근데 기존의 그런 시스템들이 마을에 공동으로 하나가 있거나 집에 배치되더라도 그게 벌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다니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형태로 만든 건데 한번 보실게요. 방식이 너무 쉽죠. 예. 거꾸로만 돌려놓으면 이런 식의 프로젝트 진행돼 있고 저 필터캡이라는 저것은 100% 바이오수로 만들어서 친환경적인 이제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6번째 클린 워터인 깨끗한 물과 위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엔 네 번째 핑크 칩스라는 건데 요즘에는 데이터를 활용한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데이터 솔루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 세상이 그냥 남성들이 지배해 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겠죠. 뭐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거라든가 또는 뭐 남성들이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다든가 이제 그런 건 데이터로 나오겠죠. 근데 숨겨진 데이터 때문에 아니면 가려진 데이터 또는 아예 데이터 자체가 없어서 젠더 평등의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그걸로도 이제 광고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피아노에서 10개의 건반을 치는데 남자의 손 엄지에서 마지막 새끼손가락까지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손가락, 손목, 몸에 무리가 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피아노를 남자가 디자인했던 거예요, 최초에. 그 다음에 실내 온도가 다 23도에 맞춰져 있거든요. 화실하면 72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서 호텔 가면은 전부 다 23도나 72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여성의 몸의 신체 구조에 맞춘 것이 아니라 40대 남자 건강한 것도 남자의 메타볼리즘에 맞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젠더 이퀄리티를 위한 솔루션들이 그런 데이터를 찾아내거나 복원하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집대성에는 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Invisible Woman이라는 책이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관심 있는 분은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건 뭐냐면은 여전히 전 세계 여성 CEO는 7%뿐이 안 된대요. 그런데 그런 회사에 투자를 받으면은 큰 투자 회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는데 전 세계의 커다란 투자 회사의 80%는 남자라는 얘기죠, 오너가.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이 일어날 수뿐이 없죠. 그리고 여성 CEO를 바로 임명하는 순간 그 다음날 주가가 2에서 3%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큰 투자 앱인 네즈로에서는 어떤 걸 했냐면 여성 CEO들의 퍼포먼스를 실시간으로 적용해서 투자자들이 투자 회사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핑크칩스고요. 우리가 블루칩이라고 할 때는 우량주라고 하듯이 여성에 관련된 것이라서 그 제목을 핑크칩스라고 달았습니다.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판단할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투자자는 데이터를 근거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예. 다섯 번째 예는 D-15도라는 건데 DP월드는 두바이 포트의 약자고요. 저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운송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배에서 운송하는 shipping, 엄청나게 많은 컨테이너를 싣고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CO2가 발생하는 게 전기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특히 신선 제품을 운송하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신선 제품 운송할 때의 온도가 기준이 마이너스 18도예요. 왜 마이너스 18도였을까요? 별 근거가 없어요. 팥씨 영도가 섭씨 마이너스 18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무식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게 맞아? 라고 하면서 디포트에서 연구자들하고 팩트 파인딩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너스 15도로 온도를 3도로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CO2 배출이 절약이 되겠죠. 전기도 절약이 되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어떤 세계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걸 발표를 하면서 조인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당일날 60개의 굉장히 큰 운송회사에서 조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저 타이틀에 무브라는 것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브먼트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절로 옮겨 갈아타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도대체 시멘트 회사에서 무슨 사회 문제를 해결한 솔루션을 내지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페루에 있는 시멘트 회사인데 제가 타이틀은 브랜드 핵심 자산을 정의 구현에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시멘트 회사 이제 보도블록을 찍어내잖아요. 그런데 페루에 특히 리마 수도에 사는 사람들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팡이가 점자를 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록을 만들 때 세로줄이 하나면 은행, 세로줄이 두 개면 레스토랑, 세 개면 컨비니언스 스토어, 네 개면 병원. 그런 규율을 정한 거예요.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모든 시각 장애인들에게 매뉴얼을 점자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대단하죠. 자, 일곱 번째, 드디어 우리 파울러스에서 만든 현대모터그룹의 나노쿨링 필름인데 거기에 제가 타이틀은 제품 개발부터 지속가능 해법을 답다라고 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하는 것이 단순히 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CS 쇼에서도 휴머노이드 가지고 보여줬죠. 기술,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인류사에 공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때는 뭘 개발했냐면 차에 붙이는 그 썬팅 필름 있잖아요. 예, 그것을 만들었는데 뭐 효과는 훨씬 더 좋으면서 강점은 투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투명한 게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울러스에서 이것을 어디에 적용할까 하다가 중동 지역,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서는 우리 한국에서 하는 색깔이 들어가 있는 썬팅 필름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의문을 품었던 것이 제가 두바이에 갔던 게 2003년이었는데 처음에 하필이면 제가 8월 달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바이라는 나라는 여름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사우나 안에서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바이는 이제 겨울에 11월, 12월, 1월, 2월 이제 요때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게 차들이 썬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썬팅만 하더라도 실내 온도를 엄청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틴틴 필름, 나노쿨링 필름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 실내 온도를 20도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패시브 쿨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켜서 한수를 배출시키고 전기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방법을 통해서 쿨링하는 걸 패시브 쿨링이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 안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에 가서 차에 부착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무료로 해줬죠. 그런데 무료로 해줘도 공짜는 없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파키스탄의 차의 마켓 시어가 97%가 일본 차였어요. 현대는 3%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찾았던 로컬 인사이트가 뭐냐면 거기는 차에 엄청나게 많은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요. 그 데코레이션 하는 게 그들의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드 쿨러 바이 현대라고 하는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차 로고 옆에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다 메이드 쿨러 바이 현대, 예. 도요다 메이드 쿨러 바이 현대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것이 런던 인터내셔널 어워드에서 이노베이션 부분에서 골드와 브론즈,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원쇼에서 세 개의 카테고리에서 이제 위너가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올렸습니다. 보실게요. 쿨링이 글로벌 워밍이라는 그 공식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쿨링이 워밍인 거예요, 사실은. 자,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7개를 보여드렸는데 이 책의 챕터 4를 보면 저런 사례가 35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별책부록처럼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10개의 주제 아래 35개의 솔루션들이 있고 저것은 최근 10년간 더 좁히면 최근 5년간 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솔루션이고 전 세계 벤치마크가 됐던 그런 솔루션들이었고요. 개개의 솔루션 옆에 우리가 코드를 넣어놔서 바로 유튜브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챕터 4만 먼저 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 액티비즘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브랜디드 솔루션스 포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될 텐데 브랜디드 솔루션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좀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말을 찾기가 힘든데 브랜드 핵심 가치, 브랜드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도 보셨지만은 코로나 비어가 그런 라임을 생산하게 만든 것 자체는 굉장히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음용 형태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브랜드가 결부된 솔루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전 세계의 마케팅, 브랜딩 방법은 브랜드 솔루션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브랜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당신의 브랜드는 지속 가능성의 정신을 담고 있지 못하면 당신의 브랜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게 제 잠정적인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게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겪은 거고 전 세계 그런 심사를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카테고리를 막론하고 거의 90%가 지속 가능 솔루션들이에요. 그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브랜드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기존에는 사람과 조직과 기구들이 하던 일들을 브랜드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성장에 굉장히 초점을 이제 맞췄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수출 많이 하면 주는 뭐 성장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성장이 중심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골 세팅을 했고 그 골 세팅은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석세스였습니다. 예. 중요하죠. 기업이 계속 돌아가야 좋은 일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기본이고 이거와 함께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이 기업의 브랜드가 이제 성숙하다. 쉐어앤 큐어의 문화라는 얘기죠. 그로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목적, 고울이 아니라 퍼포스라는 얘기죠. 뭐 고울과 퍼포스의 차이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그죠? 내가 5년 안에 100억을 벌어서 은퇴할게. 이거는 이제 고울이 되겠죠. 퍼포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그런 것들이 퍼포스풀 라이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सक्세스에 반대되는 단어가 뭘까를 굉장히 궁리하다가 어느 날 성경에는 석세스라는 단어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신에 프루트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과실을 낳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 가족도 오셨는데 전부 다 크리스찬인데 제가 이 말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덧붙였습니다. 브랜드 액티비즘은 단순히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브랜드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속 가능 시대 브랜딩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이런 쪽에서 일을 하셔서 클라이언트 얘기를 할 때가 있으면 이것은 코스트가 아닙니다. 이건 투자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신박한 트렌디한 효과를 가져오는 브랜딩 방법이라는 걸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